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했어도 그러면 진짜 더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얼마나 너무 난리가 심리적으로 더 이게 맞아요. 그렇게 큰 일이었어 파월이 이렇게 판단이 영향.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그 무책임한 소금에 가까웠다고. 말지로 결정이 되고 나서도 지지를 열심히 하고 이번에 민주당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전까지. 스타벅스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커피비는 콘센트가 없어요. 맞아요. 스타벅스가 한국 시장을 빨리 좀 배웠으면. 자, 8월 14일 주류 경제학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CPI 발표가 있었어요. 그쵸? 네. 일단 여기 어딘지부터. 다시 할게요. 오늘 광복절 기념이고 네네. 미국을 독립시킨 조지 워싱턴 브리지 밑에서 네네. 조지 워싱턴 네네. 미국 독립의 영웅. 네네. 한국은 광복절, 네. 미국 그걸 기념해서 미국의 조지 워싱턴 브리지. 미국의 조지 아무 말 되지 않게 시작. 독립기념일은 지난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기도 하고 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광경 보여드리기 위해서 야외에 나와서 촬영을 저 하고 멀리 있고. 맨하탄이 보이고 있다도 얘기해야 돼. 예, 저 멀리 맨하탄이 약간 안개가 끼긴 했는데 보이고 요 앞에 있는 멋진 다리가 조지 워싱턴 다리. 그리고 네. 이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다리. 다리다. 왜 비싸냐? 조지 워싱턴 장군이 그때 군대를 이끌고 만든 다리예요. 1700.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저는 리허설인 줄 알았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네. 1700년대 만들었어요. 후반에 조지 워싱턴 장군이 여기 영국군하고 같이 만들어. 그리고 농담이고. 예, 아까 저희가 얘기하려던 게 통행료 수입이 네 엄청난 달입니다. 1년에 3억 5천만 달러라고. 네. 하루 100만 달러. 하루 100만 달러. 한 해 5천억 저 다리 세워서 버는 거죠. 네, 저희 이제 개인이 차를 몰고 가면은 한 번 건널 때마다 왕복은 아니고 한 번 건널 때마다 17달러씩 내고, 네. 와, 너무 그다음에 비싸다. 꽤 큰 트럭의 경우는 100달러 넘습니다. 100달러가 네. 넘고, 네. 예, 예, 통행료가. 네. 그런데도 엄청 막혀요, 맨날. 근데 저거 아니면은 지금 맨하튼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저기 아니면은 링컨 터널을 타야 되니까 링컨 터널을 타도 똑같이 똑같고. 통행료 내야 돼. 톨비는 똑같습니다. 네, 너무 비싸네요, 10달러를 내야 진짜. 되고. 예, 그렇다 보니까 수입이 엄청난데 그 돈 다 모아서 다리 하나 더 만들어줘도 될 맞아. 텐데. 그 돈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어, 어디다 쓰는 리모델링하고 네네. 저 MTA라는 네네. 공항하고 다리, 항만 이런 걸 다 관리하는 에이전시가 있는데 공공 기업이죠. 네. 거기 맨날 적자입니다. 아, 그게 이제 지하철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철, 다리, 항만, 공항 다 하는데 지하철이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어쨌든. 지난번 말씀 한번 드린 대로 이런 그 MTA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맨하튼 중심부에 들어가면 혼잡 통행료를 한 번 더 거두려고 하다가 최근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 못하고. 뉴욕 네, 주지사가 주지사가 갑자기 중단시켰죠. 중단을 시켜서 한번 난리가 내년에 났었죠. 할 거예요. 선거 지나고. 네, 선거 지나고 나서 내년 아마 초반기부터 또 하자 그래서 아마 내년 6월에 다시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하게 되면 네네. 들어가기만 해도 주차비까지 포함하면 100달러 하루에 쓰고 오는 100달러 거죠. 그냥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주차비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한 시간에 네. 뭐 3, 40불 이러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물가가 둔화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 때문에 체감 경기랑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물가 자체만 다시 보자면은 오늘 아침에 CPI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다행히 좀 둔화하는 모습 2021년 이후 처음으로 2%대 아, 그쵸. 진입을 한 거예요. 연간으로 진짜로. 2.9%. 9%가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는 3%를 예상했는데 약간 둔화를 했고 그다음에 전월 대비는 0.2% 올랐는데 이건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도 시장에서는 어제 PPI 발표에 이미 환호를 해서 그런지 아주 둔화를 했음에도 아주 격한 반응은 따로 이렇게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낮 12시 30분 기준까지는. 네, 지금 계속 약보합, 강보합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오늘 네네. 아침에 이제 우리 쇼미 선배가 하셨지만 쉘터 주거비와 슈퍼코어 이런 것들이 반등을 했다라는 게 좀 시장에선 찜찜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주거비가 CPI에서 한 40%가 넘게 차지해요, 비중이. 네. 그것만 움직이면 사실 이 CPI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건데 올해 들어서 1월에 0.6% 올랐고
2월부터 5월까지 0.4%씩 계속 올랐었어요. 네. 그러다가 6월에 이게 0.2%가 되면서 6월 물가가 굉장히 낮아졌던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다시 0.4%로 올라갔습니다. 뭐 판테온 이코노믹스의 그 이안 셰퍼드슨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1월에 높게 나온 뒤에 그 역량이 계속해서 4개월 정도 갔다. 그럼 이번에 다시 높아져서 또 4개월 가는 거 아니냐. 약간 불안하다. 네.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 이게 왜냐하면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찝찝한 거죠. 네. 전체 숫자는 좋았는데 세부 내용에서 주거비가 올라간 게 좀 안 좋았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요. 대부분 0.2% 상승 밑돌기 때문에 주거비 빼면 네. 뭐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9월에 25bp 금리 인하는 뭐 확실시 된다. 근데 50bp 인하의 목소리는 오늘 이 숫자가 나오고 주거비가 올라가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찜찜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고, 자 그래서 이제 고용은 좀 이렇게 또 네네. 벌써 또 다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소매 판매도 나오고. 네, 오늘 그 내용도 전해드렸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이 지표가 나오기 전에 PPI 발표 나오고 나서 시장 반응 더해서 CPI 분석하면서 나온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PPI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는 많은 걸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돈 윌슨 수석 고문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로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내지는 이 고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지표로 완전히 해소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안심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CPI까지는 뭐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고용 지표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제가 어떻게 보면 심리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고, 경기 전체 경제 지표는 괜찮은데 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 지표는 너무 안 좋다. 이 갭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원인을 주거비에서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데믹 직전에 집을 산 사람들은 그때 대출 받았으면 굉장히 저금리에 묶여 있는 거죠. 좀 높게 주거비가. 받아도 2, 3% 금리였을 네, 텐데.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집값은 또 굉장히 올랐고, 그 저금리는 이제 뭐 35년, 40년 고정이니까, 30년짜리 30년 그랬죠. 고정금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자산이 늘어나고, 대출 비용은 아끼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집을 못 산 사람들은 임대료도 오르고, 대출 비용, 그러니까 금리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외의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전체 지표와 사람들이 느끼는 경기 사이에 어떤 괴리감이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예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바이브 세션. 네네네. 사람들이 느끼는 바이브, 이 네. 분위기가 리세션에 진입하는 네, 이제 네. 그런 거던데, 약간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전월 대비 0.2% 굉장히 낮아졌지만, 이미 그 전에 우리가 거의 2년 동안 네. 물가가 거의 뭐 10%, 20% 누적으로 보면 네네. 이미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조금 둔화된다고 해서 이제 서민들은 그렇죠. 이미 오른 이미 거고. 올랐으니까 네, 체감을 네. 못한다. 네. 좀 그 그런 것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전년 대비로 얼마 올랐냐, 전달 대비해서 얼마 올랐냐, 그래서 그 오르는 건 끝났죠, 이제 거의. 네. 그래서 뭐 2%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팬데믹 전에 비하면 30%가 올랐는데 그래. 이거 언제 내려가라는 네. 거잖아요. 내려가지는 않는 거죠. 내려가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비싸라는 생각이 여전히 계속해서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어떤 소비자 컨피던스, 소비자 어떤 태도, 이런 거에 다 나타나서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계속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거의 예전에 거의 경기 침체 수준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게 아마 이런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후폭풍 네.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니까 가게 이제 생활비에서, 쉽게 얘기하면 생활비에서 고정비로 나가는 것들, 렌트, 그다음에 차일드 케어, 그다음에 보험료, 이 세 개가 굉장히 큰데, 이 세 개는 어쨌든 이미 너무 올라 있고 이게 내려갈 수 없고, 왜냐면은 뭐 식품 가격은 내려갈 수 있는데 이 세 개는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든 상황인데,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체감하기에는 생활비가 너무 물가가 높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차값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미국 사람들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3대가 집, 차, 보험 이거거든요. 근데 차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뭐 사실은 지금 뭐 떨어진다고 하지만 떨어지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차를 사는데 드는 이 자동차를 하는데 그 금융 금융. 그 금리도 자동차 할부 금리도 너무 높이 올라간 상태고 모기지 금리도 너무 높이 올라간 네. 상태고 행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보험료도 지금 거의 요새 보면 막 10% 15%는 그냥 뛰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오늘 아침에 나온 것도 자동차 보험료는 1.2%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험료는 여기도 잘 안 잡히는구나. 그게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전체 지표는 괜찮다라고 하는 쪽과 그래서 이제 투자를 계속 하는 쪽과 아니다. 어쨌든 계속 나빠지고 있고 뭐 신용카드 연체율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는 쪽이 약간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시장 안에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면. 예.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는 되게 좋은 거를 많이 네. 얘기하고 자기 해외여행 가고 이런 거 찍어 올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경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나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우울한 얘기들을 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소셜 미디어는 별로 그런 거 많이 안 올라오거든요. 아, 그렇죠. 소셜미디어에 그런 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슬퍼지는 거예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멋지게. 왜 아. 다들 저렇게 행복한 거야? 나는 돈이 없는데. 이렇게. 소셜 미디어가 우울증을 지금 그쵸. 부추기는 사회적인 어떤 우울증을 부추기죠. 그러니까요. 저카버그가 맞아요. 책임을 져야 돼. 그 10대는 진짜 굉장히 감정 변화가 심한 때잖아요. 맞아요. 성인으로 자라면서 맞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한대요. 그런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한 애들은 남들과 비교. 굉장히 감정적인 이런 거가 안 그래도 많다고. 예민한 시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틱톡 금지하고 이런 거를 계속 추진하는 게 그만큼 아이들 자체가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받아 하는 게 보이니까. 맞아요. 지난주 그 고용지표 나오고 한때 장이 막 급락하고 이럴 때는 B컷 이야기가 뭐 정말 B컷을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그리고 긴급 금리 인하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 주 만에 며칠 만에 또 B컷 이야기는 딱 쑥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 하루하루의 지표에 이렇게 정말 흔들릴 필요는 없구나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지만 사실 장이 급락하는 거 보면은 심장이 두근두근하기는 해요. 어떡하지 약간. 근데 그때 지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고용 잘 안 나오고 그날 오후에 바로 페드 막 BIS에서 페드에서 긴급 회의를 열 수도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돌 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에 준하는 폭락이 오고 나서 뭐 그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없던 일이 됐죠. 왜냐면 자꾸 오르니까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 올라도 되나? 올라도 되나? 근데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장은 베팅이거든요. 베팅인데 그 상황에서 딱 한순간 사람들의 심리가 쏠리기 시작하니까 그쪽 베팅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더 쏠리는 거예요. 그런 쏠림 현상이 특히 지금은 요새는 이 어떤 지표들을 놓고 기계적으로 맞추는 시스템 펀드들이 많은데 시스템 펀드들이 한쪽으로 가면 전부 다 이게 트리거가 되니까 막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 그걸로 가버리고 또 그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쪽에 베팅한 사람들은 막 부추기는 거죠. 헛소문도 막 소셜미디어라든지 맞아요. 뭐 채팅방 여기도 월가도 블룸버그 채팅창 이런 거 사람들이 엄청나게 켜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막 다 뭐 한 대 막 쫙 돌고 그거 다시 퍼날르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돈을 버는 거예요. 거기 사이에서. 결정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어떤 사건도 있었고 이렇다 보니까 트리거가 될 만한 몇 가지가 모이니까 시장에 빵 하고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B컷은 페드워치에 보면은 50% 밑으로 훅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오늘 CPI 나오고 또 뚝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또 한순간에 이렇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또 대표적으로 보여줬고 또 이 B컷 얘기 나오니까 페드 여는 이사랑 뭐 지역 여는 총재들이 계속해서 이거 시장을 진정시키는 발언도 했어요. 보면은. 예. 뭐 그 정도로 지금 침체 위기 걱정할 거 아니다. 네네. 뭐 실업률 상승은 뭐 노동력이 늘어나서 그렇다. 뭐 되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침체를 진정시키기 위한, 침체에 네. 대한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맞는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시장 반응은 무슨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갑자기 페드가 긴급 금리 인하를 하죠. 한 한 적이 있어요. 팬데믹 때도 코로나 때. 아니 많이 있어요. 코로나 때. 많이 있고 폴 볼커는 어떤 적이 있는 줄 아세요? 토요일 날 갑자기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딱 하고 오늘 금리 4%포인트 올린다. 금리가 400bp가 오른 겁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25bp 올리잖아요. 그때 하루에 토요일 날 회의를 하고 400bp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팬데믹 때, 팬데믹 터지자마자 4월이 갑자기 나와서 근데 FOMC가 열린 게 아니에요. 4월이 나와서 그냥 제로 금리 이렇게 해버렸죠. 뭐 그런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번에 지금 실험을 올라왔으니까 그래라고 막 늦었다. 했는데 그거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했어도 그러면 진짜 더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얼마 너무 너무 난리가 났었고. 심리적으로 네. 더 이게 맞아요. 그렇게 큰 일이었어요. 파월이 이렇게 판단이 영향을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네. 그런 건 너무나 시장에서는 좀 무책임한 소문에 가까웠다고. 만약에 긴급회의를 해서 진짜 떨어뜨렸으면 더 시장은 더 안 좋았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페드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상한 걸 알고 있는 거 같아요. 뭔가 침체 신호가 쟤네가 보는 게 확실히 있구나. 네네.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 떨어도 쟤네가 이렇게 다독여줘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쟤네가 저러는 거 보니까 이건 너무 이상한데? 진짜 큰일 있나 보다. 침체다 이건 침체. 그러면 뭐 돈 빼야지 이렇게 네.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B컷에 대한 기대는 접는 걸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직 CME에서 보니까 네. 그 9월에 25bp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이지 네. 그 다음 11월 회의 때는 한 번 더 그때 50bp를 할 가능성은 남겨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완전 베팅을 포기하지는 않은 상태고 아직은 지표가 뭔가 확실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네, 침체에 보기에는 대한 그런 좀- 불안감을 완전히 걷어내진 못한 상태고 네. 그래서 연말까지 어쨌거나 우리가 예상한 큰 폭의 인하를 해가면서 3번 내리겠구나라는 걸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언급된 침체라고 언급하는 그 횟수는 지금이 굉장히 거의 역사적으로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지표나 기업들이 봤을 때 전체 시장 자체는 침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괜찮은. 이제까지 워낙 많이 올랐고 네. 워낙 많이 올랐던 것이 지난주에 이제 한번 뚝 살짝 떨어졌던 건데 아직 그렇게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네네.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실적을 보면 아직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네네. 둔화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침체를 걱정할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아. 그것도 이런 시각을 지금 월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게 네.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스가 헷갈리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절반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눈높이를 어차피 낮춰서 요거라도 맞춰달라고 한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면 주가가 오르고 이랬었는데 이번까지 나온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60% 이상은 어닝 기대치를 좀 맞춰줬다. 네, 높게 발표를 했더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 걸로는 네, 네. 좀 보고 있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금은 침체가 전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골드만삭스 이런 데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2.5% 이상의 어떤 3분기 성장률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체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장기 평균 성장률 정도가 잠재 성장률 정도가 한 1.8%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웃도는 지금 성장이 강한 상태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과거에 이렇게 실업률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진짜 끝없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온다는 거지 지금이 침체야라는 건 아니고요. 예, 다가온다는 건데 캐나다 은행이 사실은 지금 벌써 금리를 2번을 번. 내렸어요. 네. 그런데 6월, 7월이 계속해서 일자리가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고 이게 꺾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리 내리면 그러면서 실업률이 딱 멈추거나 내려간다 이게 아니고 이 기차는 이 유조선은 엄청나게 그냥 방향을 틀어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금리를 올릴 때도 사실 올리고 나서 막 75bp씩 몇 번 올렸는데도 별로 그냥 인플레가 조금 계속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런 어떤 관성의 속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내리더라도 이게 금방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에서 멈출 거냐라는 데 대한 어떤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bp씩 내려갖고는 무슨 간의 기별이나 가겠어? 라는 거니까 50bp씩 지금 몇 번을 내려야 그래야 겨우 내년 한 중반 돼서 4% 되면 그나마 낫지. 그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지금 주장하는 쪽에서 자꾸 긴급이나 50bp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금리 조정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평균 기간을 1년 6개월 정도로 보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지금 내리기 시작해야 이제 실업률이 더 오를 한참 수도 올랐을 있으니 때. 지금 네.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쪽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보면은 노동시장이 보면은 이제 전체 큰 기업들은 이미 감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인텔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시간 노동자들 있잖아요. 시간제 노동자들, 알바. 긱 노동자들이라고도 하고, 이런 쪽에서 원래는 그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에서 뭐 청소하시는 분들 고용할 때 늘 이분들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어느 지역 공항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고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써붙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의가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노동시장에 조금씩 이제 눈에도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얼마나 더 악화될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사실 NFIB, 미국 중소자영업연맹 중소기업 네. 낙관 지수가 나왔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JP모건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PPI 뭉쳐가지고 아무도 주목을 안 했다. 네. 근데 그걸 보면 고용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낙관 지수가 다시 올라갔고 고용도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약간 더 뽑겠다는 사람이 좀 늘었다.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들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가 넘고요. 50%가 가깝고 특히 고용은 46%나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좀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가 좀 살아나겠지라는 기대로 사람을 조금 더 뽑겠다는 그런 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 실업률이 금방금방 치솟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미나리에선 다뤘죠. 자영업. 다뤘습니다. 저희도 주목하고 다뤘습니다. 말씀하신 그 수치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체크하니까 그 이제 컨센서스도 있고 의외로 그 지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금리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사업체가 어디냐. 뭐 대기업들이나 뭐 이런 데는 이미 준비가 된 현금도 많고. 근데 자영업자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고금리 수준을 벌써 1년 넘게 감당하고 있고, 그런데 임금 보상은 점점 높아지면서 마진은 줄고 있고, 이거 어디서 할 거냐 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말씀대로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네. 나와서 깜짝 놀랐죠, 사실. 근데 물론 세부 지수를 보면 아주 잘 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굉장히 좋아서 그게 거의 상승폭의 90%였는데 그게 이제 경제, 사업 전망에 대한 어떤 기대, 그게 높아진 거였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이제 대선 끝나면 좀 조용해질 거고, 그리고 금리도 낮아질 거고, 그러면 사업이 좋아지지 않겠어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페드가 만약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9월에 지나갔다. 이러면 이제 그런 기대가 꺾어지면 그 지수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제 보스틱 총재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보겠다, 좀 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누가 그렇게 완벽을 기다리다가 우리 다 망하면 그때 가서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또 이제 비아냥도 달리기는 하더라고요. 보성 총재는 괜찮아요, 돈도 많고. 그래도 그 말 할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있으면 잭슨홀 미팅도 열리고, 네. 그때는 정말 결판 지어야죠. 이제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 네. 지표도 거의 다 확인을 했고, 네네. 노동 지표만 두 개 남은 것 같아요. 제일 네네네. 중요해요. 근데 대선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기업인들도 그래서 오히려 더 걱정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관세 인상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그 부분을 우려를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리스를 지원을 하기에는 해리스가 또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또 여러 번 했었던 데다가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좌파라고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 대선 때는 트럼프에 대해서 확실히, 힐러리랑 붙었을 때는 트럼프가 확실히 친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딱 각인이 됐고, 거기에 시간 할애를 트럼프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트럼프가 뭐 마가 운동, 이렇게 고립주의, 뭐 관세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누가 어떤 경제인들, 기업인들을 대변할 것이냐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부분도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물가 나오고 나서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오늘 그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네네. 물가 여전히 높다, 기업들이 가격을 안 내리고 있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어쩌라고라고 그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잡으려나? 약간 이런 갈 뿐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자전거 있어요. 타시고 자전거 이제. 타고 퇴사가 답이라고 굉장히 행복한, 건강해지신 것 같던데 자전거 타시면서.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조금 더 들어가서 민주당 해리스 대선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이번에 확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되게 또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뭔가 이제 검사 출신의 인생 스토리가 다양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에이스의 네. 길을 걸어, 그렇죠.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사람인데 왈츠는 어쨌든 군인 내셔널 가드도 하셨고 선생님도 했고 풋볼 코치도 했고 자산가가 전혀 아니시죠. 뭐 네네.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주식도 안 하시고 한화 집도- 기준으로 13억 5천만 원 정도가 신고가 됐더라고요, 재산으로. 뭐 주식도 없고 집도 없다고 집도 그랬던. 없어요. 네, 집도 없고 어쨌든 정말 정반대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 뭔가 되게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점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강점은 그런 스토리가 되게 풍부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사회 선생님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줬더라고요. 자료를 주면서 전 세계에서 다음에 대량 학살이 일어날 곳이 어디인가. 근데 그 중에 나온 게 르완다였는데 그 숙제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르완다에서 진짜 대량 학살이 있었대요. 그 스토리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또 그런 인사이트도 있고 한데, 해리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파 성향이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은 더 왼쪽으로 가버린 거라 민주당을 결집시킬지 아니면 어떤 약점으로 작용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자본주의 나라고 능력과 돈이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높으면 높다. 지금 뭐 미식축구 컬업백 이런 데 다 5천만 달러. 한 해 연봉 5천만 달러. 지금 집도 없고 뭐 주식도 하나도 없다. 미국은 주식의 나라인데 주식도 하나도 없다는 데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무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뭐 수입을 보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합쳐서 작년에 29만 9천 달러를 벌었는데 그중에 14만 불 정도가 연금, 뭐 나머지는 그러니까 주지사 수입으로 한 16만 불 뭐 벌어들인 거겠죠. 다른 네. 사람에 비해서 너무 부족? 좀 적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이디 벤스에 비해서 벤츠가 그러니까 최대 원화 기준으로 한 140억 원으로 보다. 이게 네. 레인지로 보는데 최대한 140억 원. 그다음에 해리스 부부가 한 110, 120억 원 정도. 근데 사실 그 정도 있는 게 이상하다보다 너무. 근데 해리스는 이제 남편이 네네. 변호사, 유명한 변호사고요. 네네. 예, 그리고 제이디 벤스는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그 피터 딜이 데려다면서 여러 군데 뭐 이렇게 네네. 시켜가지고 투자 많이 벤처를 뭐 투자들 하고 뭐 이러면서 네네. 이제 젊은 나이 돈을 많이 벌고 한 회사가 또 망가지기 전에 자기 먼저 탈출하고 네네. 뭐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비난들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월즈 주지사도 괜찮은 거예요. 훨씬 평범한 네.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진짜 제이디 벤스에 오디너리한. 그리고 굉장히 노후가 잘 준비돼 있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 괜찮은데 이건데 이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약간 비교가 되니까 그런 부분. 근데 오히려 그래서 뭐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약간 네. 이제 그 부통령으로 마지막까지 이제 경합했던 사람이 그 샤피로 네네. 그 어디 주지사시죠? 펜실베이니아. 네, 펜실베니아 주지사잖아요. 바로 근데 옆집니다. 근데 이 샤피로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했는데 이 샤피로가 어쨌든 왈츠로 결정이 되고 나서도 되게 열심히 유세 네. 캠페인 지지를 열심히 하고 약간 이번에 민주당이 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전까지. 그리고 전 이번에 느낀 게 면접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샤피로는 내가 잘난 걸 보여주는 면접이었고 월즈는 합격을 위한 면접을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리스하고 정답을. 면접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뭐 그런 얘기 나왔죠. 뭐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 뒷얘기 보니까 해리스한테 샤피로는 나 가면 나를 어떻게 해줄 건데 라는 식의 부통령의 역할이 물음을 뭐라고 많이 생각하냐. 했대요. 나에 대해서 뭘 기대하냐 이런 거였고 월츠는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내가 뭘 해줄까. 계속 이렇게 그런 하고. 식의 거꾸로 된. 근데 해리스는 사실 자기가 입지가 약간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유색인종이고 여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인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이 정치판에서 아주 뿌리가 깊다. 토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샤피로가 들어와서 유태인들 돈을 얻고 혹시 4년 뒤에 또 나를 지금 바이든 날리듯이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맞아요. 있기 예. 때문에 제가 왜 저러지 이러는데 월츠는 나는 이게 끝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할게라고 하니까 너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출마할 생각이 있냐 나중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월즈는 난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위협하지 않을. 합격을 할 게 뭔지 내가 잘난 걸 보여주지 어떻게 하면 합격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YG는 합격을 위한 대답을 했던 거죠. 취업의 비결을. 그러니까요. 깼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서 아 맞아 면접 이렇게 봤어야 됐는데. 회사가 원하는 말을 어필했다. 예. 모든 면접분들 다 된 거 아니에요? 옛날 아픈 기억이 막 떠. 아니 뭐 나중에 그렇게 대답하고 출마하고 싶으면 출마하면 수도 되지. 있잖아요. 뭐 어떡해. 근데 네. 그 아저씨는 얼굴 써 있잖아요. 출마 안 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욕심 없어. 이렇게 써 되게 있어요. 잘하시던데요, 연설. 안정감이 네, 있죠. 잘하시던데. 예. 누가 주지사가 미네소타 아, 주지사는 그쵸.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예요. 아 그리고 봐봐요. 사회 선생님이고 그냥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주지사로 나오기까지 인간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주변 끌어들였으면 사람들한테. 주지사까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스펙이 엄청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동네 동장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지사 나버너. 아 근데 유세할 때 보니까 그분은 해리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월즈가 부통령 러닝메이트 되자마자 이제 간 유세에서 연설을 하는 거를 올리면서 아, 뭐 잘 뽑은 것 같다. 유일한 단점은 해리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 같다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너무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약간의 인종차별이라든지 맞아요. 너무 남녀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별이죠.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트럼프 쪽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공격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예, 예. 저는 이번에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대담하는 거를 좀 봤거든요. 재밌나? 그리고 재미 봤는데 한 30분 보다 말았는데 재미가 거기서 없었어. 느낀 거는 재미가 없지만 트럼프가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자꾸 바이든을 얘기를 해요.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바이든 이미 끝났는데 끝났는데. 아직도 바이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손쉬운 상대인 바이든은 왜 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러면 안 돼. 맞아요. 계속 바이든이 그러니까요. 없었으면 바이든은 바보고 내가 뭐 저거 금방 눌렀는데 이런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바이든한테 후보 자리를 뺏어갔다. 그러니까요. 막 이러면서 쟁탈 이렇게 뺏어간 거죠, 완전히. 그를 그리워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동시 시청자가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자리이긴 한데 너무 장황해서 뭘 걸러들어야 그 걸고 걸러도 사실 트럼프의 아젠다 이미 발표한 거가 있는데 그걸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머스크는 또 본인이 이해 못하니까 계속 듣고 약간 좀 너무 되게 맵빠지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아쉬운 진짜 자리였어요. 그 선거라는 게 흥행이잖아요. 선거는 진짜 어떤 흥행몰이가 돼야 되고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쫙쫙 나와서 그 안에서 스토리도 만들어지고 누가 어떻게 이겼냐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 흥행이 조금 약간 동력을 지금 잃어가지고 잃어서, 예. 어디서 새롭게 찾을 수 있을지.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보기에 딱 그 선거 자체를 객관적으로 그거 이미 다 나왔어요. 보기에는. 네네네. 트럼프한테 새로 나온 뉴스가 없어요. 네. 그게 문제예요. 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나면 9월 토론이 있고 나서 네. 대강 그림이 나오겠네요. 네. 그림이. 9월 10일 토론 기대됩니다. 시장에서 벗어나가지고 한참 큰 그림을 그렸지만 시장에서 제일 핫한 기업이 됐잖아요. 어제 오늘 제일 핫한. 비싸서 안 먹겠다고 했다가 네. 어제 오늘 가장 핫한 기업 스타벅스에서 오늘 스타벅스를 하나 갖고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지금 타 죽을 것 같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또 스타. 습할 것 같아요, 진짜로. 스타벅스가 치폴레 CEO를 영입을 했는데 그 CEO 영입 소식이 들리자마자 주가가 거의 25% 올랐죠. 24.5%. 24.5. 상장 이후 최대 복. 200억 달러. 이 영입 자체만으로 200억 달러치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이 CEO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평가가 이 사람이 실적을 당장 안 내도 몇 달 네. 동안은 이 사람 때문에 주가가 유지될 네. 거다 이렇게 지금 평이 맞아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스타벅스를 한국에 있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시절에 스타벅스가 사실 별명이 스자실이었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거기 앉아서. 기자실이나 이런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부처에 마련된 기자실에 가지를 못하니까 스타벅스에 가서 일을 많이 해서 스자실이라고 기자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경험이 좋았어요. 콘센트 꽂기도 좋았고 음악 들으면서 기사 쓰기도 좋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경험이 많이 이렇게 약화됐더라고요. 맞아요. 코로나를 핑계로 자리도 많이 없애고. 팽하게 다 없애고 네네. 아니면 이제 스툴 정도만 놓고 네네. 예. 동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못 봤는데 서부는 콘센트도 다 막는 데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와서 앉아있지 말라고.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서부의 노숙자들이 네, 거기 가서 노숙자가 뭘 하니까 많아서. 그걸 막은 거고 네네. 동부도 사실은 지금 자리가 없어져서 저는 대표적으로 스타벅스를 안 가게 된 사람인데 저는 뭐 커피를 좋아하거나 하지 않는데 맨하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도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래서 이제 들어가서 했는데 자리가 없어요. 네, 자리가 맞아요. 없으니까 그 비싼 돈을 내고 그 스타벅스 커피를 먹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 매장이 주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매장에서 그냥 그리고 일을 하면서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저는 이게 개인적인 경험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스타벅스 CEO가 바뀌면서 또 실적 악화 원인을 분석을 하는데 물론 중국 수요 둔화라는 아주 큰 원인이 있기도 했지만 그 매장 고객 경험 약화라는 게 또 다른 하나의 굉장히 큰 어떤 페인으로 네. 분석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스타벅스에서 음료 사면은 그냥 그란데 라떼 하면 8불, 9불 막 네네. 이러는데 그걸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가면은 거기가 솔직히 스타벅스가 굉장히 맛있어서 가진 않잖아요. 네네네. 자리세로 갔던 건데 저도 한국에서 스자시를 많이 이용했기 네. 때문에 근데 그렇게 8, 9불씩 테이크아웃 할 만큼의 굉장한 맛과 가치가 있느냐 하면 네, 그건 네. 아니기 때문에 많이 끊겼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그런 고객 경험을 위한 공간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떠난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치폴레 CEO가 오면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치폴레 이 브라이언 니콜이 타코벨에 있다가 치폴레가 당시에 식중독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엄청나게 기업 가치와 주가와 고객과 많은 것들이 이제 확 떨어졌던 시점인데 이 사람이 타코벨에서 승승장구를 시키고 경쟁사인 치폴레를 보니 망하고 있더라. 자기가 헤드헌터한테 자기가 연락을 해서 나 치폴레 CEO로 가보겠다라고 했대요. 그렇게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런 헤드헌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치폴레가 막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2014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왔는데 연수한다고 와서 그때도 막 치폴레 가지고 뭐 식중독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제대로 회사가 이제 운영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사고들이 좀 있으면서 주가가 막 많이 내리고 이랬었어요. 그거를 이 사람이 와서 기본을 다 잡아서 없앴고요. 그런데 하나 걱정은 이 치폴레가 이 브라이언 니콜 오고 나서 매출이 급증했던 거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잘하면서 그러니까 앱을 아주 잘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주문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팬데믹에 잘 커버를 했는데 스타벅스는 이미 그거 다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에 와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매출을 늘리거나 어떤 뭘 할 수가 있느냐라는 데 대한 의문은 약간 있더라고요. 그 치폴레 가서 치폴레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람들이 치폴레에 왜 오냐. 건강하고 빠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는 건데 지금 건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선을 시킨 건데 스타벅스도 지금 보면은 제3의 공간 경험 막 이거를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브라이언 니콜이 한번 해봤으니까 브랜드 본래 가치를 되살리겠다 뭐 이런 걸 한번 해봤으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되기는 합니다. 과연 연봉을 얼마나 받고 갔을까? 연봉은 우리 김정학 씨가 보니까 이분이 있는 기간의 시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치폴레 주가를 한 거의 8배, 9배 800%. 네, 올려줬잖아요. 그럼 9배로 올려주고 왔으니까 이분이 치폴레에서 지난해까지 받은 연봉을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기본 뭐 이런 주식 보상 빼고 $1,500만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연간으로 연봉.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연봉을 그렇게 계산이 돼 있고 지금 본인이 이적을 해야 되니까 이적 대가로 못해도 두세 배쯤 200억 아니에요? 네. 1,500억 200억 원. 네. 22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그런 정도에다가 본인이 이제 옮겨야 되니까 그러면 뭐 최소 한, 2배. 네. 그런 정도로 스타벅스가 불렀을 것 같긴 한데 엘리엇이 또 들어있잖아요. 회사 왜 다닐까? 그 정도 봤는데 요즘 좀 현타를 느끼시는 네, 회사 왜 다니는 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나도 할 수 있는데 가서 기본이 잘못됐어. 빠르고 좋은 건강한 음식 맛. 나도 할 수 있어. 테이블 늘려, 청소 좀 열심히 해. 문제는 그 엑스큐션이죠. 그렇죠. 그거를 실행하는 방법을 알고 그걸 이 큰 조직을 통해서 잘 실행할 수 있는 말만 떠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기자들이 말은 잘 떠들어. 말만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스타벅스는 결국 커피 맛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었다. 스타벅스가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걸 보면은 그리고 저 한국에서 저도 스타벅스를 이제 기자실이 없는 대신에 많이 갔었는데
원래 사실 커피는 커피빈이 훨씬 맛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케이크도 개인적으로. 커피빈이 진짜 맛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커피빈이 아니라 스타벅스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커피빈은 콘센트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와이파이도 안 되고. 그 1인용 자리도 스타벅스가 훨씬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오래 머물 수가 없는 네네. 구조였기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스타벅스를 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커피빈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잖아요. 네. 약간 스타벅스가 한국 시장을 빨리 좀 배웠으면 지금은 상한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이미 별개의 회사가 돼버려서 그러니까요. 신세계 쪽에 넘어갔으니까.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빨리 전략 전환을 하지 않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뭐 이제 맨하튼에 자주 가니까 다니면서 바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소비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우리 다음 주류 경제학 찍을 때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을까요? 그때는? 그럼요. 다음 예, 예. 잭슨홀쯤. 잭슨홀도 끝났대. 끝나고 그러면 또 들려드릴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아요. 결판이 한번 나 있겠네요. 네, 그 이야기를 가지고 2주 후에 조정기간을 거치면 2주에 뵙겠습니다. 자.